경찰은 이른 아침 비아위스토크 근처 마을로 출동했다. 방문 이유는 단순하고 일상적으로 보였다. 학교의 교사로부터 아가타가 이미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수업에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부모가 돈을 벌러 떠나고 아이들은 친척의 보호 아래 남으며 건강이나 훈육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보호기관에 알린다. 생활 조건 점검은 가장 표준적인 관료적 절차처럼 보인다. 보통은 형식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경찰관이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의 시작이었다. 집 문 앞에서 경찰을 맞이한 것은 할아버지 스타니스와프였는데 그는 이미 이른이 넘었다. 그는 침착하게, 심지어 자신 있게 나왔는데 마치 미리 방문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대화는 어떤 점검도 필요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스타니스와프는 손녀가 정말로 아프지만 자신이 돌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라고 확신했다. 그의 어조는 감정이 없었고 이것은 언뜻 보기에 안심시켰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명백히 시야를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집을 보여주었지만 마당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끈질기게 만류했다. 가장 끈질기게 그는 낡은 농장 건물이 있는 부지 뒷부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이상해 보였고 직원들은 즉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경찰관들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그의 허락 없이 작업을 계속했다. 상황은 형식적인 대화에서 구체적인 수색으로 넘어갔다. 집안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시골 생활에 익숙했다. 오래된 가구, 물건 더미, 여기저기 눈에 띄는 무질서. 그러나 이 방들에서는 범죄적인 것을 찾지 못했다. 점검은 점차 마당으로 이동했다. 경찰관들은 농장 건물을 둘러보고 헛간 근처에서 특이한 물체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판자로 덮인 구덩이가 있었는데 외관상 오래된 정화조와 비슷했다. 나머지 환경을 배경으로 이 판자들은 눈에 띄었다. 판자들은 신선하고 최근에 못을 박았으며 나무 가장자리는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 직원들은 즉시 이것에 주목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판자들이 고르지 않게 놓여있는 것을 알아챘는데 마치 누군가 서두른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일은 경찰관 중 한 명이 몸을 굽히고 귀를 기울였을 때 일어났다. 덮개 아래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약하지만 분명히 인간의 것이었다. 그 후에는 지체할 수 없었다. 판자들을 빠르게 제거하기 시작하여 구덩이를 열었다. 그리고 거기 아래에 아가타가 있었다.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극도로 약해 보였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에 전화했다. 의료진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동시에 경찰관들은 발견 자체와 그녀가 있던 상태를 기록했다. 이 순간 스타니스와프는 더 이상 침착해 보이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긴장되었고 그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명백했다. 손녀가 이 모든 시간 동안 그의 마당에 바로 있었던 것이다. 일상적인 서류 절차로 시작된 형식적인 점검은 한순간에 구조작전으로 변했다. 이 순간은 나중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상황이 밝혀질 시끄러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다. 코발스키 가족은 오랫동안 비아위스토크 근처 작은 마을 외곽에 살았다. 그들이 살던 집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했고 아직도 소련시대 건물이었다. 나무로 덮인 파사드, 창문에 벗겨진 페인트, 오래전부터 수리가 필요했던 낮은 울타리, 부지에는 헛간 몇 개, 봄에 감자와 당근을 심는 텃밭, 그리고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주변의 수백 개의 다른 가족들과 똑같이 보였다. 외관상 집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웃들에게는 삶이 특별한 변화 없이 천천히 흘러가는 익숙한 풍경의 일부였다. 아가타의 부모는 몇 년 전에 독일로 돈을 벌러 가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일이었다. 내 많은 남녀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에서 기회를 찾았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일했다. 그들은 집이 궁핍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다. 마을에서 그들을 본 것은 드물었다. 명절에만, 그것도 오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가족과 떨어져서 보냈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곧 발을 딛게 되면 돌아올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소녀의 공식 보호자는 할아버지 스타니스와프가 되었다. 이미 이른이 넘은 노인. 당국은 서류를 작성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돌보고 수당을 받고 그녀의 양육을 감독할 권리를 얻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가족은 등록되지 않았고 학교나 이웃의 불만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점검도 지정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없는 가장 평범한 가족임을 나타냈다. 학교 기록은 확인했다. 아가타는 수업에 꾸준히 다녔다. 그녀는 반 친구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았고 갈등적이거나 문제가 있지 않았다. 교사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차분하며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아이로 평가했다. 반 친구들도 그녀에 대해 특별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른 많은 아이들과 같았다. 학급 배경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바로 이 정상성이 처음 몇 주 동안 그녀의 부재를 덜 눈에 띄게 만들었다. 이웃들도 의심스러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스타니스와프는 마당으로 나와 집안일을 했다. 그는 전형적인 나이든 시골 남자처럼 보였다. 튼튼하지만 이미 구부정하고 낡은 모자와 속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똑같이 지나갔다. 닭에게 먹이를 주고 난로를 트고 때때로 텃밭을 가꾸었다. 가게에는 정기적으로 갔고 식료품을 사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람들은 그를 엄격하지만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그는 위험하기보다는 무뚝뚝하고 폐쇄적이었다. 아무도 이 집에 닫힌 문 뒤에 심각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집에서 유일한 성인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다. 손녀가 무엇을 먹는지, 언제 학교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결정한 것은 그였다. 부모는 거리에서 모든 사소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은 신뢰에 달려 있었다. 스타니스와프는 일상생활이 의존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취약성은 명백했다.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할아버지가 아가타에게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믿었다. 바로 그래서 경보가 즉시 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 출석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구체적인 날짜로 거슬러 올라간다. 3달 전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팠다. 집에서 누워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익숙하게 들렸다. 시골 학교에서 이런 상황은 정기적으로 있었다. 아무도 서둘러 확인하지 않았고 말을 믿었다. 첫 주는 논리적으로 보였고 두 번째 주도 여전히 허용 가능했다. 그러나 일주일을 거듭해도 상황은 그대로였다. 아가타가 마지막으로 수업에 온 바로 이날이 전환점이 되었다. 바로 그날이 정상적인 삶과 나중에 실종이라고 불릴 기간을 구분했다. 3달 동안 연속으로 아가타의 이름은 학교 명단에 나타나지 않았고 학급 일지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서 익숙한 세계와의 완전한 단절이 시작되었다. 형식적으로 외부 모습은 계속 존재했다. 할아버지는 일을 했고 이웃들은 거리에서 그를 보았고 부모는 돈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것이 이미 바뀌었다. 바로 이날부터 그녀의 부재에 대한 계산이 시작된다. 나중에 가장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계산이다. 학교 일지에서 아가타의 이름 옆에 결석 표시가 점점 더 자주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아무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시골 가정에서 질병, 여행, 가사 문제가 있다는 것에 익숙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상황이 길어졌다. 일주일이 하나씩 지나갔지만 소녀는 책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첫 번째 단계는 담임 교사가 스타니스와프와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전화 통화에서 그는 간단히 그녀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불안이 없었다. 이것은 경보를 울릴 이유처럼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병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 이 말들은 기록에 남았지만 당시에는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이것은 범죄적인 것보다는 노인의 고집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믿음처럼 보였다. 교사들이 명확성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스타니스와프는 똑같이 대응했다. 그는 긴장하지 않았고 대화를 피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녀를 치료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 문구가 핵심이 되었다. 그것은 모든 질문을 막았다. 아무도 그것을 형식적인 위반으로 삼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의료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어떤 서류도 제시하지 않았다. 진단서를 상기시키면 그는 주제를 바꾸거나 애매하게 대답했다. 내일 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시간을 끌기. 왜 경보가 더 일찍 울리지 않았을까? 이유는 시스템에 있다.
공식 서비스가 개입하려면 명확한 형식적 이유가 필요하다. 수업 결석 자체는 보호자의 설명이 있으면 아직 긴급 점검의 신호가 아니다. 그리고 스타니스와프에게는 항상 설명이 있었다. 감기도 있고 특별한 병도 있고 의료 서류를 보여주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형식적으로 학교는 즉시 경찰을 부를 수 없었다. 근거가 너무 모호했다. 교사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지만 공식 신고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은 내부 서류의 범위 내에 남아 있었다. 그동안 시간이 흘렀다. 교사는 가족과 연락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집 전화로 전화했지만 대답은 스타니스와프만 들었다. 아가타의 부모는 해외에 있었고 그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셜 네트워크, 메신저 등은 그 가족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건조한 공식 서신과 드문 전화만 남았다. 그리고 매번 할아버지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의 전략은 간단했다. 특이하게 들리지만 범죄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이었다. 점차 교사의 인내심이 끝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쳤다. 일지의 결석을 기록하고 교장에게 내부 보고서를 보냈고 보고서에 메모를 했다. 그런 다음 사회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 시스템이 반응하도록 강요하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진단서 대기 중.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약속과 직접적인 위협의 증거 부재에 달려 있었다. 한 달이 지나갔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었을 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석 달의 결석은 평범한 질병에 비해 너무 긴 기간이었다. 교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당국에 공식 신고를 했다. 이것은 이미 다른 수준이었다. 서명과 등록이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였다. 그런 문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신고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사건은 학교 내부 문제가 되는 것을 멈추고 경찰의 권한으로 넘어갔다. 바로 그것이 처음에 이야기한 바로 그날 부대가 출동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순간부터 역사는 이상한 설명에 집합이 되는 것을 멈추고 형사수사의 평면으로 나갔다. 이것은 전환의 경계였다. 말과 약속에서 법집행기관의 행동으로. 응급전화 후 의사들이 아가타를 받았을 때 그들은 먼저 완전한 검사를 실시했다. 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신체에 심각한 고갈, 탈수, 수면 및 영양장애. 의사들은 낮은 체중, 약해진 근육, 춥고 습한 환경에 장기간 머물렀던 흔적을 기록했다. 동시에 의학검사는 체계적인 구타의 징후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밝혀졌다. 그녀의 모든 고통은 정확히 구금 조건과 관련이 있었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수사에 큰 의미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할아버지 행동에 가능한 자격을 결정했고 건강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 결론은 발견 당시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아가타는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앞으로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전체 그림을 바꾸었다. 이제 수사는 간접적인 증거의 집합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신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얻을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형사소송 조건에서 그러한 전망은 결정적이었다. 동시에 주인은 스타니스와프로 옮겨갔다. 그의 체포는 발견의 공식 기록 후 즉시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절차적 조치는 표준적으로 보였다. 그를 부서로 데려가고 신문하고 상황을 기록했다. 이미 첫 몇 시간 안에 그에게 보호해 있는 사람의 불법 자유박탈이라는 조항에 따라 공식 기소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 순간 가장 명백하고 확인된 표현이었다. 신문에서 스타니스와프는 비교적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는 격리 자체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러나 동기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의 주요 말은 똑같이 들렸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녀를 치료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그녀가 회복하기를 원했다. 수사관들에게 이 문구들은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호가 되었다. 이 이야기에는 그가 스스로 따르던 어떤 내적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스타니스와프의 말은 특정한 신념체계나 외부 영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집수색이 다음 단계가 되었다. 방들은 순차적으로 확인되었다. 주방, 침실, 거실, 그리고 거기서 약, 의료 문서 또는 돌봄과 관련된 물건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다. 테이블과 서랍에는 손으로 쓴 수십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이것들은 익숙한 기록이 아니라 그림이었다. 도식, 원, 화살표, 이해할 수 없는 기호. 때때로 그것들은
원시적인 도면이나 신비로운 기호를 연상시켰다. 그 옆에는 성상, 양초, 오래된 기도서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할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작업했던 물건의 집합처럼 보였다. 이 그림들은 즉시 압수되어 사건에 포함되었다. 그것들은 의학과 관련이 없었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것들은 일종의 개인적인 요약이나 스타니스와프에게 특별한 방법의 존재를 설득하려는 사람들과의 상담 결과처럼 보였다. 수색의 발견은 극도로 중요했다. 그것은 아가타의 격리가 우연한 즉흥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내 방식대로 치료한다는 말 뒤에는 구체적인 세계관 체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스타니스와프를 그러한 결정으로 밀어붙였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혼자였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의 첫 번째 검사는 증거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의 방향을 제공했다. 아가타의 상태와 기소 공식에서 수사는 이제 더 깊은 동기를 찾는 것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수사의 다음 단계로의 다리가 되었다. 첫 번째 공식 신문에서 스타니스와프는 즉시 자신을 위한 유일한 행동 노선을 표시했다. 그는 모든 비난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해의 희생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의 말은 확고하게 들렸고 억양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심지어 기록에서 수사관들은 남자가 불안이나 긴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는 침착하고 분별력이 있어 보였는데 마치 비인간적인 조건에서 자신의 손녀를 석 달 동안 구금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 같았다. 처음부터 그는 강조했다. 나는 아무것도 저지르지 않았다. 내 결정은 오직 돌봄과 관련이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녀를 치료했다. 이 문구는 그의 방어의 일종의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그에 의해 반복해서 반복되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전략처럼 보였다. 사실을 인정하되 의미를 왜곡하는 것. 행동을 부인하지 않되 의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그 다음 그는 치료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녀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를 그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인식했다. 스타니스와프는 전체 증상 목록을 나열했다. 그 중에는 완고함, 사소한 일로 인한 잦은 갈등, 요청 수행 거부, 그리고 전화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와 논쟁하고 오랫동안 방에 앉아 있으며 그의 발언을 듣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자나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이것은 사춘기의 일반적인 표현처럼 보였지만 스타니스와프에게 이 모든 것은 경보 신호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논쟁했고 나가 아니라 화면을 보았다. 나는 그것에서 낯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의 표현에서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나 과도기 나이가 아니라 치료해야 할 일종의 빙의나 질병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스타니스와프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이다. 그의 좌표 체계에서 일어난 일은 질병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의식, 방법의 일부였다. 기록의 핵심 문구가 보존되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녀를 치료했다. 수사관들은 메모를 했다. 이것은 실언의 경우가 아니라 그가 여러 번 사용한 안정적인 표현이었다. 사실상 그는 자신을 위한 내적 정당화를 만들었고 이 정당화는 법적 규범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대체했다. 정확히 그러한 격리 방법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타니스와프는 다르게 행동했다. 이전에 확신 있게 말했다면 이 순간에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디어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조언에 영향해 일어났다. 그는 신뢰했던 어떤 사람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조치가 질병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스타니스와프는 그를 권위자로 언급하며 반복했다. 나는 발명하지 않았다.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나는 더 잘 아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 수색에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 전까지 모든 사건은 한 가족 내의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나이든 보호자가 개인적인 신념으로 현실을 왜곡되게 해석했다. 그러나 그의 말 후의 상황에 또 다른 사람이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영향을 미치고 신념을 형성하며
사실상 스타니스와프를 행동으로 밀어붙인 사람. 이것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연락을 찾고 주변 사람들을 확인하고 정확히 누가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확립해야 함을 의미했다. 따라서 스타니스와프의 첫 번째 증언은 질문을 제거하지 않았고 반대로 새로운 층을 만들었다. 치료에 대한 그의 버전은 현실과 그의 인식 사이의 단절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제 대한 그의 언급이 개인적 갈등의 한계를 넘어 이야기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수사관들은 지침을 받았다. 이제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이며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전체 사건에서 점점 핵심 인물이 되고 있는 스타니스와프는 언뜻 보기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항상 이 마을의 일부였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단순해 보였다. 농장에서 일하고 일상적인 의무, 밝은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바로 이 눈에 띄지 않음에 첫 번째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그는 결코 눈에 띄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목을 끌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아내가 죽은 후 익숙한 질서가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처음에는 익숙한 일을 계속하려고 했다.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았지만 점차 이러한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기억했다. 그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덜 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나중에는 의사소통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고 주민 모임에 가는 것을 멈췄으며 먼저 인사하는 것을 멈췄다. 이 모든 것이 점차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서 범죄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 기간에 그의 현실로부터의 느린 분리가 시작되었다. 수사관들이 그의 과거를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주목했다. 평생 가사를 끌어온 평범한 일하는 사람이 은둔자로 변했다. 그에게는 친구가 남지 않았고 아들을 제외하고 친척들도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지 않았다.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그는 갈등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언급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혼자 사는 괴짜로 언급되었다. 그의 고독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점차 그것이 모두가 익숙해진 규범이 되었다. 전화 연락 확인이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아가타의 부모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스타니스와프와의 대화는 단조로웠다. 짧고 건조하며 일상적인 주제로 제한되었다.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통화는 1분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드문 경우에 대화가 길어지면 우편이나 공과금 청구서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는 결코 손녀에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 순간이었다. 수사에서 밝혀졌다. 교사가 직접 부모에게 연락하려고 할 때에도 할아버지는 의사소통을 가로채고 그들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했다. 그의 행동은 측면으로부터의 개입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구축되었다. 그러나 그림의 가장 시사적인 부분은 그의 집 수색 중에 밝혀졌다. 밖에서 보면 집은 익숙해 보였다. 오래된 가구, 성상, 아내의 사진. 그러나 주에 깊게 검사했을 때 수사관들은 평범한 연금 수령자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발견했다. 그것은 수십 권의 책이었는데 많은 것이 나쁜 상태였고 접힌 페이지와 여백의 메모가 있었다. 그 중에는 종교 텍스트,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소책자, 민간 치료사에 대한 신문 기사가 있었다. 별도의 층으로 의식과 마법 관행에 대한 출판물이 있었다. 기호, 도식, 의식 설명이 깔끔하게 옮겨 적힌 공책이 있었다. 일부 페이지는 명백히 행동 지침으로 사용되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문구, 밑줄 친 정화, 교정, 질병이라는 단어. 수사관들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스타니스와프의 현실은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과 공통적이기를 멈췄다. 그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지 않았다. 그의 인식은 바로 이러한 책과 텍스트에 의해 형성되었다. 수년 동안 그는 측면의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정보 거품 속에 살았다. 그에게는 그의 견해의 부조리를 반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없었다. 그가 읽은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 바로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설명은 논리적이고 정당화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것에서 범죄를 보지 못했고 방법을 보았다. 수색의 이 발견은 핵심이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충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행동은 고립된 환경과 문헌의 영향으로
수년간 형성된 신념 체계 내에서 구축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증언에서 측면의 조언을 언급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누가 이러한 아이디어 뒤에 있었고 그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함을 의미했다. 이것은 코발스키 가족의 집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수사 방향을 열었다. 수사관들이 스타니스와프의 그림과 서류가 있던 상자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분명해졌다. 이것들은 우연한 메모가 아니었다. 각 페이지에는 구조가 있었다. 일부 시트에서 그는 문자 그대로 자신의 부지 지도를 그렸고 집, 헛간, 텃밭, 그리고 별도로 집 뒤에 오래된 정화조 구덩이를 표시했다. 이 계획들은 조잡하게 만들어졌지만 충분히 명확했다. 물체의 윤곽은 그가 정확히 자신의 마당을 지향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졌다. 가장 불안한 것은 구덩이 중앙에 도식적으로 묘사된 작은 인물이 있었는데 사람과 확실히 연관된다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그러한 행동이 미리 준비되었고 자발적인 반응일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다. 필적 전문가들은 확인했다. 시트의 모든 서명은 스타니스와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종이는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누렇게 변했으며 여기저기 습기 얼룩이 있었다. 그러나 잉크는 잘 보존되어 있었고 서명은 어려움 없이 읽혔다. 여백과 선 사이에 단어와 짧은 문구가 있었다. 거기서 만났다. 땅으로 정화, 어둠이 치유한다. 침묵은 약이다. 이 주석들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사고방식과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방법을 반영했다. 수사관들은 지적했다. 이 기록들은 집에서 발견된 책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격리와 땅과의 접촉을 통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민간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특별한 주의를 끈 것은 그러한 도식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이다. 한 그림에서 구덩이는 위에서 금지라는 서명과 함께 묘사되었다. 다른 것에서는 단면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판자가 명확하게 그려졌다. 다른 변형에서는 침묵이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마치 이것이 핵심 조건인 것 같았다. 이러한 순서는 체계성을 나타냈다. 그는 단순히 일회성 스케치를 하지 않았고 단계적으로 자신의 치료 모델을 구축했다. 수사 자료에서 그러한 문서는 사파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의 역할을 했다. 사람은 미리 계획하고 자신의 행동을 문서화했다. 법률가들에게 그러한 도식의 존재는 전환점이 되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의 영향으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에서의 그의 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면 그는 무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감정적 붕괴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면과 메모의 존재는 그러한 버전을 배제했다. 이것은 이미 자발성이 아니라 계획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 조항이 더 무거워지고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구성 요소 외에도 이 서류들은 수사관들에게 가능한 외부 영향의 문제를 고려할 근거가 되었다. 왜냐하면 땅으로 정화나 어둠이 치유한다와 같은 표현은 스스로 거의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스타니스와프가 책뿐만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와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다는 버전이 생겼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에게 그러한 방법을 불어넣었을 것이고 스스로를 약초사나 치료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발견 자체가 수사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나이든 사람의 이상한 일상적 습관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림과 도식은 가장 무게 있는 증거 중 하나로 변했다. 그들은 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었고 준비 과정을 기록했으며 수색에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시켰다. 이것은 계획된 과정이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기소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 바로 이 순간부터 사건은 가족 갈등이나 오해로 인식되는 것을 멈추고 중범죄 수사로 변했다. 사건 자료에 스타니스와프가 직접 기호와 도식을 그려낸 이상한 그림과 서류가 나타난 후 수사관들은 전문가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명백했다. 사건의 추가 전개는 아가타의 구금과 후속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이 어떤 정신 상태에 있었는지에 달려있다. 전문가 결론 없이는 그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그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한 심각한 정신장애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포괄적인 심리정신과 검사가 지정되었다. 절차는 몇 주간 지속되었다. 스타니스와프는 1년의 테스트, 관찰을 거쳤고
전문가들과 다양한 형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짧은 확인 질문부터 긴 인터뷰까지. 동시에 전문가들은 모든 사건 자료를 연구했다. 신문 기록, 그의 설명 기록, 그가 종이에 남긴 텍스트, 그리고 그의 집 수색 결과. 각 세부 사항은 그 뒤에 정신병리의 징후를 볼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고려되었다. 스타니스와프의 세계관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신문에서 그는 악령의 존재를 믿었다고, 어둠을 정화의 방법으로, 땅을 약으로 여겼다고 직접 말했다. 그의 기록에서 땅으로 정화, 어둠이 치유한다와 같은 문구가 만났는데 바로 이 말들이 전문가들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정신과적 진단의 증거가 아니다. 심리학에서 이 현상은 마법적 사고라고 불린다. 사람이 사실과 과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대신 신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표상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 그러한 세계관과 실제 정신과적 장애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을 필요가 있었다. 위원회는 스타니스와프에게 망상, 환각 또는 지각장애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를 철저히 검사했다. 공간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날짜를 기억하는지, 사건을 순차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는지. 결과는 시사적이었다. 그의 신념의 모든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관되게 대답했고 순차적으로 생각했으며 현실과의 연결을 잃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사고가 수년간의 고립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내가 죽은 후 스타니스와프는 이웃들과의 의사소통을 거의 중단했고 친구가 없었으며 자신의 마당 경계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의사소통 범위는 제한되었고 주요 지식 원천은 오래된 출판물과 지역 약초사들에게서 찾은 책과 메모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좁은 세계에 갇혔고 거기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신이 하는 일의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을 유지했다. 위원회의 결론은 명확하고 명백했다.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는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을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이해했고 손녀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구덩이에 가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원에게 이 결론은 핵심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 순간부터 분명해졌다. 광기의 버전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었던 방어선이 최종적으로 배제되었다. 스타니스와프는 완전한 범위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수사는 다른 것에 집중했다. 그가 왜 이 모든 것을 했는지 설명하는 최종적인 동기를 찾고 러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공식 검사가 스타니스와프의 정신 온전함을 확인하고 의학적 근거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수사관들은 다른 방향에 집중했다. 그의 증언에서 언급된 모든 제3자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 중 하나는 스타니스와프가 조언자로 여러 번 언급한 지역 약초사로 밝혀졌다. 그는 바로 이 사람이 정화와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특이한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색의 그러한 진술은 항상 중요한 순간이 된다. 제3자가 있다면 처음에는 허구나 죄를 전가하려는 시도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관련 정도를 알아내야 한다. 먼저 경찰은 언급된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것은 인근 지역에 사는 노인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받으며 스스로를 약초사 또는 치료사라고 불렀다. 그의 평판은 알려져 있었다. 누군가는 회의적으로 대했고 그를 평범한 사기꾼으로 여겼고 누군가는 반대로 그가 말과 약초로 돕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가 급진적이거나 익숙한 민간 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조언했다는 정보는 누구에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소문에 대한 할인 없이 모든 것을 철저히 확인해야 했다. 약초사는 공식 신문에 소환되었다. 그는 스타니스와프와의 지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가 실제로 여러 번 그에게 왔고 가족의 문제에 대해 불평했으며 집에서 모든 것이 평온하지 않다고, 손녀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불결한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약초사 자신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대답했다고 이야기했다. 더 많은 침묵, 편곤, 자극제를 덜, 기도를 시도하고 성스러운 텍스트를 읽어라고 조언했다. 그는 구덩이, 마당 건물, 물리적 격리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스타니스와프의 전적인 환상으로 아마도 그의 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불렀다. 수사관들은 세부 사항을 반복해서 명확히 했다.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가? 연락을 제한하거나 가혹한 방법을 촉구했는가? 답은 단호했다. 아니다. 기록에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어떠한 지시도 부인하는 것이 기록되었다. 그는 단 하나만 인정했다. 부정을 쫓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문구. 그러나 그의 해석에서 이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나쁜 에너지를 가져오는 사람들과 적은 시간을 보내라. 동시에 직원들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와 스타니스와프 사이의 전화 연결을 확인했다. 기술 검사는 확인했다. 수사에 관심이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연락은 거의 없었다. 몇 개의 짧은 통화가 몇 개월 전에 기록되었고 그 지속 시간은 몇 분을 넘지 않았다. 서신에서는 비어 있었다. 구체적인 지시를 나타낼 수 있는 메시지도 편지도 메모도 없었다. 스타니스와프의 이웃들에게 물었다. 아무도 마을에서 약초사를 보지 못했다. 그가 집에 왔거나 가족의 운명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없었다. 점점 더 인상이 형성되었다. 만남은 실제로 있을 수 있었고 대화가 진행되었지만 그것들은 흐릿하고 피상적이었으며 이미 스타니스와프 자신이 그것들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수사는 용의자의 집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수색 중에 발견된 기록과 서류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실제로 거기에는 땅으로 정화, 어둠이 치유한다와 같은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필적은 스타니스와프 자신에게 속했고 이러한 아이디어의 저자로서 약초사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명함도 편지도 기록된 지시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생각의 원천은 집주인 자신이었지 제3자가 아니었다. 결국 조언자의 직접적인 관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역할은 우연한 대화로 제한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는 부정과 정화를 믿는 어떤 사람에게나 특유한 일반적인 문구를 발음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해석과 스타니스와프의 독립적인 행동의 결과였다. 법적으로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사실 없이는 기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절차적 결정은 명백해 보였다. 증거가 없고 증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증인도 없다. 이것을 근거로 공모버전이 닫혔다. 공식적으로 약초사는 용의자 수에서 제외되었다. 그에 대한 기소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에서 증인으로 통과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모든 화살표는 다시 한 사람만을 가리켰다. 스타니스와프. 바로 그가 결정을 내렸고 바로 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으며 바로 그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약초사와의 라인이 거짓 단서로 밝혀졌지만 그것은 자신의 역할을 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버전을 철저히 확인했고 모든 연락을 처리했으며 이제 주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역사는 여전히 수사의 중심에 남아있던 할아버지의 인물로 돌아갔다. 앞으로는 동기, 그의 행동의 순서, 그리고 기소의 심각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부 사항들의 분석이 있었다. 수사가 약초사와의 버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확신했을 때 주인은 스타니스와프의 가장 가까운 환경으로 옮겨갔다. 바로 이 순간 아가타의 부모가 폴란드로 돌아왔다. 그들은 집에서의 삶에 대해 무엇을 알았는지, 아버지의 성격 특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공식 신문에 소환되었다. 이미 첫 번째 기록에 중요한 세부 사항이 들어갔다. 그들은 항상 그의 미신과 이상한 견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머니는 직접 말했다. 아버지가 영혼, 저주, 물건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가족의 아버지도 이러한 대화에 익숙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노령의 성격의 표현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위협으로는 결코 여기지 않았다. 이 말들은 핵심이었다. 그들은 부모가 할아버지의 특징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더욱이 그들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의 비전형적인 해석 경향을 인식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육에서 그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적어도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수색에 이것은 중요한 신호가 되었다. 책임은 스타니스와프뿐만 아니라 딸을 그의 완전한 통제하에 남겨둔 사람들에게도 있다. 신문에서 부모는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상황을 언급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독일에서의 일은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들이 번 돈은 집으로 보내줬고 이 지원 없이는 가사를 유지하고 교육비를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화했고 상황에 대해 물었고 매번 스타니스와프는 확신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좋다. 그녀는 아프지만 나는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을 그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이해에서 아버지는 나이가 들었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신뢰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이러한 말은 약해 보였다. 수색의 그러한 정당화는 죄책을 제거하지 않았다. 법은 이것을 명확하게 공식화한다. 부모가 제3자에게 보호를 위임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생활 조건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통제의 부재는 의무의 불이행으로 해석된다. 기록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다. 부모의 무활동은 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별도 작업 방향이었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의 맥락을 강화했다. 이러한 증언을 배경으로 점차 실제 반가쇠가 된 갈등의 그림이 구성되었다. 이 순간까지 많은 세부 사항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바로 부모가 돌아온 후 수사관들은 아가타 자신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을 받았다. 그녀는 정확히 무엇이 그녀의 격리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로부터 그녀와 할아버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따랐다. 이것은 그녀가 학교에서 사라지고 거리에 나타나지 않기 직전에 일어났다. 갈등의 본질은 한 물건에 있었다. 전화기. 청소년에게 이것은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이었고 세계로의 창이었다. 스타니스와프에게는 이것이 낯선 영향의 상징이 되었다. 기록에서 그의 표현이 보존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악마의 창, 저주의 원천이라고 불렀다. 아가타의 말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힘으로 장치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녀는 저항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소리쳤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다툼은 할아버지가 선언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 나는 너를 치료할 것이다. 이 세부 사항은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전까지 그의 동기는 추상적인 신비주의에 대한 열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전화기 때문의 갈등이 실제 이유를 보여주었다. 그의 인식에서 기술은 적이 되었고 소녀는 이 영향의 운반자가 되었다. 그는 행동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국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된 사건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스타니스와프의 어두운 과거는 그의 미신과 사회로부터의 고립뿐만 아니라 그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옮겼는지에서도 드러났다. 부모는 그의 이상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다. 그리고 손녀와의 갈등은 마지막 충동이 되어 망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었다. 바로 여기서 수사는 새로운 수준의 동기 이해를 받았고 이제 수사관들은 이러한 동기가 법정에서 어떻게 자격을 얻을지에 대한 최종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스타니스와프의 마지막 신문은 전체 수사에서 가장 긴장된 부분으로 사건 자료에 들어갔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바로 여기서 최종점을 찍고 그가 오랜 주 동안 구축했던 모든 방어 버전을 파괴해야 한다. 모든 준비 작업은 이 순간으로 수렴되었다. 신문실은 평범해 보였다. 테이블, 2개의 의자, 서류 폴더, 녹음기. 그러나 분위기는 달랐다. 공기 중에서 이 대화의 결과가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스타니스와프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각 문구가 기록되고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관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 없이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는 스타니스와프가 처음부터 언급했던 약초사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피고인의 버전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이 격리의 필요성을 확신시켰고 바로 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이제 사건에는 공식 기록이 있었다. 수사관은 폴더를 열고 약초사 자신의 증언을 낭독했다. 네, 그가 왔습니다. 네, 그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구금이나 더욱이 구덩이 사용에 대한 어떠한 조언도 나는 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니스와프에게 이것은 타격이었다. 그의 주요 방어선이 무너졌다. 그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고 침묵했는데 마치 새로운 버전을 생각해내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사실은 명백했다. 남의 말로 숨는 것은 이미 효과가 없을 것이다. 수사관은 계속했고 멈춤이 길어지지 않도록 했다. 테이블 위에 정신과 의사 전문가들의 결론이 놓였다. 이 문서는 몇 주간의 관찰, 대화, 테스트 및 의학 검사의 결과였다. 최종 결론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들렸다.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는 정신이 온전하다. 자신의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
방어에게 이것은 두 번째 타격이 되었다. 광기에 대한 어떠한 대화도 그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되었다. 수사관은 이 줄들을 소리내어 낭독했고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지배했다. 그 후 스타니스와프는 여전히 버티려고 했다. 그는 돕고 싶었다고, 아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발음했던 자신의 문구들을 반복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그녀를 치료했다. 나는 그녀를 어두운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이 말들은 다르게 들렸다. 약초사에 대한 지지도, 정신 이상에 호소할 가능성도 없이 그의 설명은 공허해 보였다. 수사관은 주의 깊게 들었고 방해하지 않았지만 스타니스와프가 끝내자마자 즉시 그를 사실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정점이 왔다. 테이블 위에 아가타의 증언이 놓였다. 기록에는 구금에 앞선 갈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스마트폰 때문에 평범한 다툼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저항했고 그는 장치를 주라고 요구했다. 그의 말에서 이것은 악마의 창, 저주와 빙의의 원천이었다. 아가타는 다툼 후 그가 말했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마지막 물방울이다. 수사관은 이 구절을 낭독하고 직접 물었다. 당신은 전화기 때문에 그녀를 가두었습니까? 이 발언이 결정적이 되었다. 스타니스와프는 처음에 침묵했다. 기록에 지적되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이 떨렸다. 몇 초 동안 그는 수사관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그 후 조용히 발음했다. 네, 이것이 마지막 물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동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상세한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구덩이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자신이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확신했는지, 어둠과 격리가 정화의 일부라고 여겼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한 줄씩 기록되었고 각각의 새로운 문구와 함께 분명해졌다.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숙고하고 미리 준비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다. 이 신문은 수사의 점을 찍었다. 이제 사건에는 증거뿐만 아니라 증인의 증언, 전문가의 결론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인정도 있었다. 방어선이 최종적으로 무너졌다. 스타니스와프는 자신의 참여를 부인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따랐던 동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수색에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사건의 그림이 하나의 전체로 합쳐졌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최종 단계로 넘어갔다. 법정 준비, 거기서 이러한 문서들 각각, 신문에서 발음된 각 단어가 기소의 핵심 주장이 될 것이다. 스타니스와프의 인정 후 수사관들은 그가 언급한 각 단어, 각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집에서 발견된 실제 물건과 증거와 대조할 기회를 얻었다. 그들에게는 허구와 죄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과 분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길고 긴 신문 중 하나에서 그는 거의 사이에 아가타의 스마트폰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가장 날카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스타니스와프는 다툼의 첫날 전화기를 빼앗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세부 사항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다. 왜냐하면 이전 수색 중에 집에서 어떤 가젯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명확히 하는 질문을 했다. 전화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일 수 있는지, 그것의 존재에 대해 누가 또 알고 있는지. 스타니스와프는 조금 주저했고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 후 인정했다.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난로의 장치를 숨겼다고. 그는 은닉처를 만든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금속판 뒤 벽돌 사이의 빈 공간에 그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배치하고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지 않도록 헝겊으로 위장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자세하게 들렸기 때문에 수사관들에게는 의심이 남지 않았다. 즉시 확인할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 수색이 조직되었다. 그룹 구성에는 수사관, 범죄학 전문가, 증인이 포함되었다. 모든 것이 사진과 기록으로 고정되어 결과가 법정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했다. 먼저 난로의 윗부분을 분해하고 벽돌의 일부를 제거했다. 그리고 틈새가 열렸을 때 추측이 확인되었다. 거기에 정말로 낡은 천 조각에 쌓인 스마트폰이 있었다. 그 위에는 시간의 흔적이 눈에 띄었다. 먼지, 작은 쓰레기, 습기 냄새. 그러나 장치 자체는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을 압수하고 특수 봉투에 포장하여 기술 검사에 보냈다. 이 순간은 사건에서 핵심이 되었다. 발견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엄청난 의미론적 의미도 가졌다. 왜냐하면 바로 이 물건이 스타니스와프와 아가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분명했다. 신비주의, 의식, 의심스러운 약초사의 조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것은 일상적인 다툼으로 귀결되었다. 할아버지는 현대 기술에 대한 그녀의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마트폰을 악으로 여겼으며 그녀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다. 전화기는 이 대립의 상징이 되었고 진정한 동기가 영적 관행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통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물질적 증거가 되었다. 수색에 이것은 심각한 돌파구를 의미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인정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지적한 곳에서 발견된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이 사실은 우연이나 실수로 설명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은 아가타의 말, 스타니스와프의 증언, 범죄 그림을 하나의 전체로 연결하는 점이 되었다. 이제 수사는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착각 상태나 외부 영향에 행동한 것이 아니라 손녀의 의지를 억압하고 그녀의 독립성을 빼앗으려는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전화기 발견 후 수사 과정이 바뀌었다. 사건은 더 엄격하고 명백해졌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증거가 법정에서 중심이 될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동기뿐만 아니라 스타니스와프의 행동 순서를 보여주었고 그의 계획성을 증명했으며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제 최종 단계가 남았다. 법정 절차 준비. 거기서 이 모든 증거들이 공식적으로 들리고 법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가 자료를 수집했을 때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사건의 최종 재구성. 이것은 추측 대신 냉정한 사실이 자리 잡고 용의자의 혼란스러운 말이 기록에 기록된 구체성으로 변하는 바로 그 전환점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는 감정적 폭발도 시끄러운 진술도 없었다. 모든 것이 건조하고 일상적으로 들렸지만 이 일상적인 평온함에 무서운 힘이 담겨 있었다. 행동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람이 수사관 앞에 앉아 침착하게, 주저함 없이 단계별로 자신이 한 일과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이 경계를 넘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다툼은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났다. 그에게 이 물건은 타락, 위험의 상징이었고 집에 낯선 무언가가 침투하는 창이었다. 그는 이것이 아가타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의 원천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여러 번 지적하고 장치를 거부하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 그녀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밀치고 전화기를 빼앗지 못하게 했을 때 스타니스와프는 이것을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저항이 아니라 최종적인 통제 상실의 신호로 인식했다. 그의 의식에서 이것은 자신의 어두운 이론에 대한 확인처럼 보였다. 손녀가 남의 의지에 빙의되어 있다는 것. 이 순간부터 그는 상황을 가족 갈등으로 보는 것을 멈췄다. 그의 말에서 엄격한 논리가 들린다. 나는 대화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듣지 않는다. 의미는 그녀를 닫고 독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 바로 그때 그는 완전한 격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것을 재교육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설명했다. 스타니스와프는 아가타를 외부 유혹으로부터 박탈함으로써 그녀의 저항을 깨고 올바른 삶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인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 방법이다. 그는 영혼, 불결함, 정화하는 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단어들은 그의 입에서 일종의 의식적 코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단지 위장막 역할을 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가혹함을 덮는 편리한 전설이었고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그것을 믿었던 것 같다. 수사관은 기록의 신비적 껍질 뒤에 완전히 세속적인 동기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대한 욕망. 수사는 기간에 대한 질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에게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격리 상태로 남겨둘 생각이었는지 물었을 때 숫자나 날짜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스타니스와프는 특히 냉정하게 들리는 문구를 발음했다. 그녀가 고쳐질 때까지. 이 때까지의 상황의 모든 위험이 담겨 있었다. 달력도 없었고 경계도 없었으며 자신의 내적 제한조차 없었다.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무한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몇 주, 몇 달 동안 그녀를 갇혀있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인정은 모든 의심을 최종적으로 해소했다. 그들은 사건을 모호한 모순의 덩어리에서 명확하게 윤곽이 잡힌 시나리오로 바꿨다. 첫 번째 장소의 전화기 때문의 갈등, 그 다음 미신의 프리즘을 통한 그의 해석, 그 후 격리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지시된 무기한 기간.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붕괴나 우연한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스타니스와프의 행동은 그 자신이 구축한 내적 논리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래서 특별한 위험을 나타냈다. 이제 법정과 사회를 위해 역사는 명확성을 얻었다. 신비적 베일 뒤에, 의식과 정화에 대한 대화 뒤에 훨씬 더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덜 무섭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 압력 시스템이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기 위해 계산된 체계적인 격리였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기소의 기초가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3개월의 구금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히 어두운 그림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외부적인 잔인성의 징후보다 냉정한 체계성과 일상성으로 충격을 준다. 폭발도 분노나 두려움의 밝은 표현도 없다. 일어난 모든 것은 냉철하고 미리 생각된 과정처럼 보였는데 스타니스와프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사건 장소 검사는 아가타가 어떤 조건에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주었다. 구덩이는 오래되었고 한때 채소 저장용 지하실로 사용되었다. 벽은 벽돌로 쌓여 있어 공간이 건조하고 꽤 튼튼했다. 바닥에는 오래되고 오래전부터 낡은 매트리스에 잔해가 놓여 있었는데 스타니스와프가 최소한의 편안함을 암시하기 위해 아래로 던진 것이었다. 구덩이를 덮는 판자들은 무거웠고 위에는 금속 막대와 돌로 눌러져 있어 구조가 의도적으로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 판자 사이에는 좁은 틈이 남아 있어 공기와 약한 빛이 통과했다. 이러한 조건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박탈당했다. 사람은 완전한 격리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거기서 매일이 익숙한 의미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했다. 스타니스와프는 수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이것을 일상으로 바꿨다.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는 스케줄에 따라 행동했다. 하루에 한 번 그는 판자 중 하나를 옮겨 좁은 개구부를 열고 밧줄을 통해 물이 든 플라스틱 병과 간단한 음식 조각을 아래로 내렸다. 빵 조각, 삶은 감자, 때때로 양철 그릇에 담긴 죽 한 접시. 그는 개구부에 머물지 않았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최소한의 존재 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축소되었다. 그에게 이것은 과정의 요소였지 가까운 사람에 대한 돌봄이 아니었다. 심리적 영향이 어떻게 보였는지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의식적으로 의사소통을 피했고 아가타를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적 지원으로부터도 박탈했다. 짧은 문구조차도 위로하려는 시도조차도 인간적 접촉의 환상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다. 이것은 매일을 닫힌 주기로 바꿨다. 뚜껑이 열리는 드문 순간을 기다리고 물과 음식을 받고 다시 침묵, 다시 어둠, 다시 외로움. 아가타에게 바로 이 요소가 특히 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밖에서 스타니스와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의 의심도 일으키지 않는 삶을 계속했다. 이웃들은 그를 가게에서 보았다. 그는 표준 제품 세트를 샀다. 빵, 성냥, 우유. 때때로 그는 이웃의 울타리 근처에 멈춰 날씨나 텃밭 일에 대해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대화는 항상 짧고 거리가 있었고 이것은 아무도 놀라게 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그는 오랫동안 폐쇄적이고 말이 적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 그의 특성이 수십 년 동안 성격의 평범한 특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결국 그의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서 개방성을 기대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무도 그의 침묵 뒤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공식 구조와의 관계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행동했다. 교사들에게 그는 전화에 답했고 항상 같은 공식을 반복했다. 그녀는 아프다. 평온이 필요하다. 이 말들은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바로 이 일상성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긴급한 불안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형식적으로 그의 말에는 즉각적인 개입의 근거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 표준 설명 뒤에는 세심하게 구축된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다. 점차 수사는 그림을 구성했다. 3개월 동안 아가타는 격리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체적 생존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고 심리적 압력은 매일 강화되었다. 스타니스와프는 두 개의 현실 속에 살았다. 외부 세계를 위해 그는 자신의 마을에 사는 조용한 노인으로 남아 있었고 자신의 마당 안에서는 손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는 감시자로 변했다.
이 이중성은 범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었던 방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기록했다. 그들 앞에는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자발적인 공격성의 폭발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냉철한 행동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검찰이 의도와 계획성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기소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 사건에 대한 재판은 몇 달간의 수사의 정점이 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주의가 진실 찾기와 증거 수집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이 엄격한 법적 언어의 형식으로 들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바로 여기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것만이 아니다. 친척들에게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기회였으며 수사관과 검찰에게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다. 공식 기소는 극도로 명확하고 자세하게 공식화되었다. 검사는 사건의 기초가 된 모든 조항을 순차적으로 나열했다.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명백한 것은 불법적인 자유박탈이었다. 수사 자료에는 3개월 동안 아가타가 격리 상태에 있었고 정상적인 존재를 박탈하는 조건에 있었다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두 번째 조항은 학대였다. 여기서는 구금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빛에 대한 정상적인 접근 부재, 음식과 물의 제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이러한 행동은 신체적 및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으로 간주되었다. 세 번째 기소는 위험한 상태로 방치한 것이었다. 스타니스와프가 보호자로서 그녀를 돌볼 직접적인 의무가 있었지만 대신 의식적으로 그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추가되었다. 검사는 특별한 잔인함으로 저질러진이라는 가중 사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적 세부 사항이 아니다. 법적으로 그러한 추가는 형량의 무게를 상당히 증가시킨다. 그것은 범죄가 일회성 성격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었고 숙고되었으며 체계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법원에게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에 걸쳐 펼쳐지고 자비가 결여된 행동에 대한 것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주장이었다. 물론 변호는 자신의 버전을 제안하려고 했다. 스타니스와프의 변호사는 법정 앞에 현실에 대한 왜곡된 표상을 가진 노인이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보호자가 진정한 해를 원한 적이 없었고 그의 행동이 자신의 치료 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에 의해 지시되었다고 말했다. 변호는 스타니스와프가 일어나고 있는 일의 모든 무게를 인식하지 못했고 악의보다는 오히려 망상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으로 그의 나이, 고독, 제한된 사회적 접촉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기소는 이러한 주장들을 빠르게 파괴했다. 검사는 법의학 정신과 검사가 스타니스와프를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이해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인식했다. 더욱이 수사 중에 수집된 사실들은 그의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미리 격리 장소를 준비했고 음식과 물 공급 시스템을 생각했으며 이것이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말한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당사자들은 증거를 제출했고 전문가들이 청문되었으며 신문 기록, 증인 증언, 그리고 아가타 자신이 낭독되었다. 각 단어, 각 세부 사항이 전체 그림으로 합쳐졌다. 판사는 모든 주장을 쥐에 깊게 기록했지만 사건의 일반적인 논리는 점점 더 명백해졌다. 변호사는 사실과의 충돌을 견디지 못했다. 판결 선고 순간이 왔을 때 홀에는 긴장된 침묵이 있었다. 판사는 선언했다. 스타니스와프 코발스키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 결론은 명백했고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런 다음 형량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스타니스와프에게 실제 자유박탈형을 지정했다. 노인에게 이것은 사실상 여생을 구금 상태에서 보낼 것을 의미했다. 사회에게 이 형량은 신호가 되었다. 그러한 행동은 믿음으로도 망상으로도 나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재판의 완료는 이 역사의 가장 시끄러운 단계에 일종의 점을 찍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 법원은 법적 점을 찍었지만 사회는 이 비극의 도덕적, 사회적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형량 선고 후 역사에 점이 찍힌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바로 그때 가장 힘들고 장기적인 단계가 시작되었다. 진실이 공개된 후의 삶, 그리고 스타니스와프에게 그의 미래가 이제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정해졌다면 감옥에서 보낼 세월. 이 비극의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 각각은 취소하거나 잊을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주인은 아가타에게 쏠렸다. 석방 후 그녀의 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신체적 고갈, 깊은 스트레스, 불안, 수면 장애. 의사들은 즉시 포괄적인 재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전체 길이었다. 신체의 의학적 회복부터 심리학자와의 장기 상담까지.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그녀가 주변 사람들을 신뢰하는 능력을 되돌려 주었고 두려움 없이 일상을 다시 구축하는 법을 함께 배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녀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보호기관은 그녀를 임시 위탁가정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거기에는 통제, 안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상태를 24시간 감시할 준비가 된 전문가들이 있었다. 아가타 자신에게 이것은 오래된 집과 익숙한 삶과의 최종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의 의식에서 이 집은 가족의 상징이기를 멈추고 가능한 한 멀리 떠나고 싶은 장소로 변했다. 그러나 아가타의 운명은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해외에 있었던 부모들도 면밀한 감시에 놓였다. 그들은 딸을 부양하기 위해 독일에서 일했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전화로 그들에게 확신시킨 스타니스와프를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는 이것을 다르게 인식했다. 법원에게 그들의 무활동이 핵심 순간이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법에 따라 딸이 안전한지 감시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것에서 부모의 권리 박탈 문제가 검토되었다. 법적으로 이것은 형식처럼 보였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가족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었다.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한 돌봄을 신뢰할 수 없었다. 스타니스와프 자신에 관해서는 그의 미래는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그를 모든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 했고 어떤 항소도 형량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다. 마을 은둔자에서 그는 전국적으로 이야기되는 인물로 변했다. 이웃들에게 그의 집은 끔찍한 역사의 상징이 되었고 그 자신은 미신과 고립이 파괴적인 힘으로 변할 수 있는 예가 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과의 연결을 잃은 그의 삶은 이제 완전한 격리 상태에서 끝나고 있었다. 단지 이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는 단순히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인다. 코발스키 가족은 단일 구조로서 존재하기를 멈췄다. 할아버지는 구금 상태에 있게 되었다. 부모는 완전한 권리 박탈과 사실상 딸을 잃을 위협해 있다. 아가타는 구출되었지만 영원히 그녀와 함께 남을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역사는 범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예외 없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퍼지는 방법의 예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구금의 3개월 자체보다 훨씬 더 멀리 이어진다. 이것은 단순히 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의 붕괴, 연결의 해체, 신뢰와 지지의 상실이다. 한때 사회의 세포라고 불렸던 것이 한순간에 내부로부터 파괴되었다. 아늑함과 안전의 장소여야 했던 집이 공포의 상징으로 변했다. 법원 결정은 단지 명백한 것을 확정했을 뿐이다. 이전의 삶으로의 어떤 복귀도 이제 없을 것이다. 이 역사는 보여주었다. 범죄는 결코 저질러지는 순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의 결과는 수년간 살고 사람들의 운명에 반영되며 그들을 완전히 바꾼다. 코발스키 가족의 경우에 우리는 미신과 통제 욕망에 영향해 내려진 한 가지 결정이 모든 것을 파괴한 방법을 본다. 가족 자체도, 미래에 대한 표상도. 이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어떻게 기초까지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다.